인생에 단 한 번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은 순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도와주세요. 이런 순간을 찾아다닙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 희망과 좌절, 삶과 죽음, 그 찰나의 경계선이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찰나를 영원히 프레임 안에 가두는 나는 사진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짧은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좀 정말 영화 같은 설정이죠. 네,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은데 도와주질 않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또 오늘의 이야기도 또 뭔가 약간 기괴한 어떤 느낌에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한때 촉망받던 사진 작가였던 어느 사형수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다룰 사형수는 평생 온갖 범죄자를 다 만나봤다는 저로서도 이해하기 싫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런 범죄입니다. 아니 근데 범죄자들을 워낙 많이 보이신 분이 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진짜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근데 오늘의 이 사형수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유형에 완벽하게 포함된다 이렇게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제는 이제 원로가 되신 네. 형사님께 자문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수많은 자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화 감독도 찾아왔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루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 자체가 워낙 기이하기 때문에 눈요기 정도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다룰지만 생각을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에 나갔던 내용들은 팩트가 틀린 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아마 꽤 많은 매체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건 여태까지 다뤘던 내용들이 사실 많은 부분 각색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내용은 정말로 오랜 취재 끝에 실제 판결문 그리고 유관계 인물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최대한 사실을 기반으로 취재했고 제작이 됐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때 사진작가였던 그가 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사형수가 됐을까? 그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술 세계는 숭고합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유니크한 사진들로 언젠가 세상을 놀라게 할 겁니다.
이것도 모델이라고. 그러기 위해선 완벽한 피사체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여자. 한떨기 백화파 같은 24살 진여옥. 범행 대상을 찾은 것 같아요, 지금. 여옥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한 뮤즈였습니다. 선생님, 저 못할 것 같아요. 한번 해봐. 내가 우리 진양 스타로 만들어줄게. 사기꾼 멘트죠. 아, 얼굴 좋다. 내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여옥은 누구보다 내 예술 세계를 잘 이해해줬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내 작품 제목은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연기하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클라이맥스 오브 데스. 아, 죽음의 절정입니다. 눈 떠! 아, 미안. 아. 바로 그때 그녀의 눈빛이 한순간 돌변하더군요.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그 눈빛.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긴 짜릿한 몸짓. 좋아. 최고야. 좋아. 계속해. 그래!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아. 더. 그렇지. 좋아. 내 인생 마지막 뮤즈. 그렇게 최고의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아니, 뭐지? 처음부터 죽어가는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연기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연기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봤던 드라마 속에 네. 우리 모델의 마지막 모습이죠. 네. 모습.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사진 한 장을. 자, 이 사진이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범죄자가 실제로 찍은. 아,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이요? 네,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참. 어우, 아, 근데 뭔가 이게 또 네. 더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좀 진짜 다르네요. 왜냐하면 먼저 본 사진은 저희 드라마 안에서 설정된 연기였지만 두 번째 본 사진은 진짜로 범인이 죽인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범죄자는 일명 죽음 연출가로 불린 살인범 이동식입니다. 범행 당시에 42살이었고요. 재혼을 해서 두 번째 아내와 자식을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그 사진 속의 여성을 살해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네. 네. 왜 이걸 몰랐었는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도 전 잘 모르겠어서 이거 도대체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요, 1982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소위 사진작가로 알려진 이동식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당시 24살이었던 피해자를 야산으로 유인해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과정부터 사망 후의 모습까지 모두 사진으로 남겨놓은 이후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도주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신문 기사가 한 번 있는데요. 아 이게 실제 네, 이동식 그 살인. 당시에 이제 보도된 신문 기사입니다. 사진을 보면 검거 당시 네. 같아요. 그 복장 체포 당시의 사진을 언론에서 보도를 했죠. 네. 서울 남부경찰서는 1월 20일 이동식을 살인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그 언론에서는 이 범죄자 이동식을 미치광이 사진작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에서도 엽기살인으로 굉장히 주목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외국에도 알려졌었다. 네. 이거 완전 그 나라 망신이네. 진짜. 네, 이 사진이 이제 일본에서 기사화된 내용인데 1983년 1월 22일자 아사히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사실 40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저희도 취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건 관계자들이 은퇴를 했거나 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인데, 하지만 저희가 어렵게 연락이 닿은 재판 관계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증언에 따르면은 당시 일본에서 시체 사진 찍는 게 유행이었고 이동식 또한 시체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네. 사건의 연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일본에서 유행한 거를 이동식이 따라했다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작은 이유 중에 하나로 네. 혹은 뭐 추정할 수 있는 이유 그 정도 같아요. 아마도 이제 재판정에서도 도무지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일본의 이런 소위 어떤 문화는 사망한 시신을 찍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 이동식은 사망하는 전 과정과 사망한 이후의 모습까지 모두 기록을 남겨놨다는 것. 사실은 그렇다면 어떤 도의적인 입장에서도 사망하는 과정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사건 발생 14년 뒤인 1996년 일본의 한 작가가 쓴 사진과 패티시즘이란 책입니다. 중고 서점에서 정말로 어렵게 구했거든요. 여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한국의 아마추어 카메라맨에 의한 살인사건의 기사와 사진이 이상하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책을 쓴 저자 이이자와 코타로에게 당시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이었고 그 당시 사진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当時の日本の写真週刊誌とか新聞では死体の写真ってのを割と出すことが結構多かったんで、死者とそれからもう一つはエロスですよ。裸とかね、そういう性的な問題とか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日本の雑誌なんかで取り上げる機会っていうのは今に比べたら多かったんで、ハヤトタテリはそういうふうな時代の雰囲気っての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言えると。 아니 근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사진을 찍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금 그렇죠. 저희들도 뭐 이해한다는 표현 그렇고. 자체가 사실 어려운 얘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답답한 게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이게 지금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데. 네, 이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음을 연출했다라는 거가 당연히 너무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인데 이걸 너무 미화시키는 단어들의 조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좀 기분 좀 찝찝했어요. 아니 기사 그냥. 제목도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이동식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죽어가는 과정을 왜 지켜보게 되었는가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이 사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진 작가가 자신의 예술적 욕구를 취하기 위해서 모델을 섭외했고 그 모델을 실제로 찍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꿈에 그린 진짜 완벽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델을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의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는 예술을 했고 예술을 완성하는데 인간의 무슨 존엄성 이런 거는 무의미하다. 자, 그는 왜 죽음이라는 이 소재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 원인부터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보일러 배관공입니다. 애초에 부모 복 없이 태어나 떠돌이 생활을 하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한 달 월급 27만 원. 나는 춥고 어두운 보일러실이 싫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 같아서. 하지만 카메라를 든 내 인생은 좀 특별했습니다. 나는 어떤 세상이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조물주가 된 기분이었죠. 저거 도찰하는 거 범죄, 저 때부터 범죄 아닌가요? 범죄죠. 나의 사진 세계엔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만의 시선을 담는 것. 항상 모델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썩 마음에 드는 모델을 만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델들은 이렇게 번번이 나를 스쳐갔습니다. 일단 모델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대상인데 자꾸 예술, 모델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지금 모델이 아니라 범죄 대상을 찾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즈음 나는 공모전 출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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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을 찾아 헤매다 옳지, 그래. 전문 모델을 기용하기로 했습니다. 작품 주제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이 드러나는 누드. 일반 누드 사진 같지도 않아요. 저거는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 아닌가. 저걸 공모전에 낸다고? 새끼 하나도 없네, 씨. 모델의 감정이 죽어 있으니 작품에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초조해졌습니다. 이번엔 기필코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모델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봤어? 자, 쳐봐. 쳐봐. 피가 사방으로 튀던 그 순간 내 기분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눈앞에 한 폭의 수채화가 펼쳐지는 듯 황홀했죠. 황홀하다고? 아니 동물이 죽어가는 걸 보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요? 정상 아니다 진짜. 아직 살아있잖아. 아, 뭘 어떻게 한 번 더 쳐봐요. 계속 살 움직이잖아. 아니, 심정은 확실하니까. 못해 나는. 아유, 진짜. 징그러. 살려달라는 걸까, 죽여달라는 걸까. 그 마지막 몸부림이 나를 미치게 만들더군요. 저게 시작이었나 봐요. 뭔가 저기서 잘못된 어떤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게다가 저 죽어가는 닭의 모습을 찍은 사진, 저걸로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또? 예. 야. 드디어 세상이 나를 사진작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맞았던 거야. 나는 더 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겁니다. 되게 인정받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트로피를 얻지 못했습니다. 동물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체념하던 그때
저 여자분. 그 버스에서 만났던 그래, 저번에 만났던 그 여자분 아니에요? 또 만났고. 지난번에 놓쳤던 그 모델이 거짓말처럼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습니다. 따라가네. 제발 도망가라, 제발. 왜 이렇게 놀래?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아저씨가 사진 작가거든. 학생이 너무 이뻐서 그러는데 모델 한번 해볼래? 어때?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에이,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거 나요. 왜 사람을 무시해? 알려주세요. 그러게 왜 사람을 무시해? 가만히 있어. 그럼 금방 끝나. 뭐야, 사진만 찍으려는 게 아니라 뭐 성폭행까지 한 거야? 표정 좋네. 아저씨가 모델 시켜준다 그랬지? 좋아. 그래. 좋아. 이게 어떤 카메라인데. 진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상상도 안 돼, 진짜. 그런데 자꾸만 도망치기 직전 그 여학생의 거친 몸부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나는 미치도록 찍고 싶었습니다. 응? 진짜 뭐 정신이 나갔네. 미친 사람 같은데. 이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러려면 나의 예술 세계를 온전히 이해해줄 나만의 뮤즈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그래, 한 명 있었지. 사랑하는 나의 아내.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줄 유일한 여자. 형 진짜 예술이 아니라 좀 그냥 미친 거지. 그냥 미친 거. 그때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최고의 작품이 탄생하리란 걸. 그런데 미안. 이게 정상이냐고! 내 예술을 지지해주던 아내마저 등을 돌리더군요. 아이씨. 어서오세요. 그때 여옥을 만났습니다. 운명처럼. 근데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일단 동물들을 일단 죽였고 그리고 아내분한테 뭔가 연습처럼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피해자를 만났다는 게 진짜 살면서 진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보니까 정식 사진 작가도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가요? 이동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면 그의 어린 시절이 필요한데요. 이동식이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6살 때 이제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숙부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7살 때 서울로 혼자 올라와서 만년필 이런 잡화들을 파는 노점상 그 당시 있던 근로재건대원 소속이 되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로재건대원이라는 게 뭔가요? 그 60, 70년대는 폐지나 이렇게 고물을 줍는 그런 사람들이 넉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정부에서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 빈민층. 그 당시는 원체 어려워서 굳이 도시 빈민층이라 이렇게 나눠 그렇죠. 부르기도 네. 그렇던 시절 같은데. 워낙 어렵던 시절이기도 네. 하죠. 그래서 이동식은 결국 이제 재건대 동지들 같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5명하고 서울 동북부 일대에서 유명한 바이킹이라는 조직의 멤버이기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 사형 선고를 받기 이전에도 이미 범죄 전과가 4범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그냥 어떤 그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저희가 어렵게 1심 판결문을 구했습니다. 그 속에 나와 있는 판결문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64년 5월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1967년 2월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71년 초순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975년 1월경 서울 강동구 소재한 주식회사의 배관공으로 취업하여 생업을 유지하여 오며 동년 3월경 현재의 처 H와 결혼을 하고 배관공으로 취업한 것도 꽤 늦은 나이에 그렇게 취업을 했네요. 아마도 수감 생활 중에 이 배관을 배워서 나왔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니 이게 사건이 지금 1982년인데 1971년까지 절도범으로 살고 그 이후에 또 배관공으로 살고 그러면 뭐 정식으로 진짜 사진은 배운 적이 없는 상황인 거네요. 알려진 바로는 그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사진을 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결국 판결문에 보면 전처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에 사진의 취미를 그냥 갖게 되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전문적으로 사진에 대한 예술적 감각이나 어떤 그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취미가 있었다라는 것으로만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냥 좀 어렵게 살아온 것 같은데 사진을 취미로 했다는 거는 사진기도 있어야 될 거고 네. 그걸 취미로 삼았다는 게 좀 이상해요. 특히나 사진 같은 거를 1970년대 취미로 한다라는 거는 너무 고가의 많지 않았고. 취미거든요. 그건 좀 신기한 네. 것 같아요. 그 형편에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취미라고 표현은 되지만 사실 이게 저도 뭐 신뢰가 가는 진술들은 아니고요. 배관공 월급이 27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카메라는 150만 원 정도 되는 고급 카메라를 갖고 있었거든요. 월급이 몇 배야? 월급의 5배거든요. 5배인데 5배가 넘죠. 네. 사실 저희가 한번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동식이 지녔던 되게 고가로 네. 보이는. N사의 F2의 기종인데 이게 1971년 일본에서 출시된 기종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 카메라죠. 네. 네. 왜 갑자기 무슨 이유가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에 몰두하게 됐을까요? 사실 내가 이걸 딱 들은 순간서부터 나는 왠지 사진 작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우고 싶거나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서 내 신분이 달라진다라는 네.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취미 하나 때문에. 자기 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런 뭐 작가가 된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뭔가 타이틀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이동식의 심리에 많이 우리가 접근을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이건 굉장히 지금 이 사람한테 이 행동을 유지해 나가는 에너지와 동력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죠. 이런 것들이 왜 유지가 되었느냐를 설명할 때 저는 이 중독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자 합니다. 중독. 이 중독이라는 게 이제 우리 물질 중독과 비물질 중독이 있는데요. 이 비물질 중독이 이제 행위입니다. 행동. 그런데 이 행위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강력하게 어떤 욕구와 갈망, 충동성, 그 다음에 이걸 중단했을 때 느끼는 소위 금단 증상, 이런 것이 마약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 행위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도박 중독이라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도박 중독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박을 시작한 초기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맞아요. 절대 끊지를 못합니다. 이 이동식은 사진작가전에서 입상을 한 이 엄청나게 큰 그 결과, 그 다음에 이 행위를 중독으로 이끄는 발단이 되었다. 일종의 신분 상승을 좀 깼네요. 이 사진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갖고 자기의 어떤 하고 있는 일을 좀 벗어나고자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만약에 이동식이
사진을 접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신분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었다. 그걸 꿈꿨다라고 하면 결국 꿈은 이룬 거예요. 사진 작가로 수상까지 하고 개인 전시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일어난 해죠. 1982년에 사진협회 정식 회원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신선하고 충격적인 사진을 찍는 작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참신함을 주고 기존에 없었던 어떤 작가인 양 자신을 평가해줬죠. 그 수상도 은상이라고요. 꽤 큰 상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여기선 점층으로 가게 되죠. 아니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네. 저건 제가 봤을 때 그 상을 받음으로써 폭주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인정받았다는 그게 예술이라는 거, 느낌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이동식은 닭 사진 이후에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들, 그다음에 동물의 사체에 굉장히 집착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소위 행위 중독의 어떤 그 전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찍고 싶은 장면은 어떻게든지 동물들을 잔혹한 행위를 연출을 하면서도 사진을 찍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동식은 그러한 소재와 그 행위를 다르게 바라봐주는 어떤 시선을 즐겼고 그게 결국엔 죽음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좀 잠재적 살인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연쇄살인범들의 공통된 유년기에 동물학대가 있다 이렇게 밝혀진 것처럼 같은 맥락을 갖고 있겠죠. 아까 드라마에서 아내분 목까지 졸랐잖아요. 근데 아내분도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 관계자께 얘기를 또 들어봤거든요. 아직까지 피고인 이름까지 기억할 만큼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이동식. 약간 대머리였는데 그 양반이 얼치기 사진 작가였어요. 그거 이상한 사진 모델을 그런 걸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모델로 해서 예를 들면 속옷 안에 사과 같은 걸 넣고 거기에다 칼을 꽂고 그 위에 토마토 케첩 같은 걸 뿌려서 피인 것처럼 연출하다가 실제로 한번 해보자 해서 대상자를 물색했던 거죠 라고 합니다. 그 사실 아까 우리 그 담당했던 수사관 당시에 진술에도 보면 말하지 못한 끔찍한 일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밖에도 실제 이제 성관계를 하는 이런 장면들도 찍어놓았다고 하고요. 이 이외에도 입가에 피를 쏟으면서 관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 목을 매서 자살한 것으로 연상되는 모습, 이런 그 다양한 죽음들을 표현하는 사진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변태네, 변태.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사진 작가라는 표현을 애초부터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핵심은 결국 관음증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한 게 지금 살해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가 지금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게. 네, 저도 맨 처음에 이 사건을 대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순간이에요. 그 죽어가는 과정을 그가 어떻게 계획을 해서 그걸 실행에 옮겼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찍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을 접한 다음에는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자, 이동식의 표현대로라면 자기는 예술을 위해서 완벽한 예술을 위해서 피사체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결정적인 범행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나에게는 바로 이날
여욱을 만난 순간입니다. 여욱은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가녀린 몸에 창백한 얼굴,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눈빛까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여욱을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꼭 카메라 앞에 세우리라. 사진 찍지 마세요. 저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해요. 아, 좋아할 것 같은데. 사진 잘 받는 얼굴이야. 몸매도 끝내주고. 모델 일 한번 안 해볼래? 제가 무슨요? 여욱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여욱이 반드시 내 최고의 뮤즈가 될 거란 걸. 한 달치 가불이 힘들면 일주일은요? 미안해 진이야. 가부라고 튄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내가 사람을 못 믿어. 사장님, 전 안 그래요. 애가 아픈데 병원비가 모자라서 그래요. 사장님, 한 번만요. 네? 꼭 저럴 때 꼭 돈이 필요해. 네, 또 저런 애기가 상황이 아프고. 꼭 있어요. 이 피해자는 결국 저렇게 이제 그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열심히 사는 어머니였죠. 미안해. 곧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꼭 잡힐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뜨거운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잡힐 듯 안 잡혔던 나의 사냥감. 추운데 왜 나와 있어? 엄마 빨리 보려고. 우리 강아지. 엄마, 근데 누구야? 어? 내가 출세시켜 준다니까. 선생님, 저 성공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애 키우기도 힘든걸요. 아, 그래. 애가 많이 아프다며. 네? 병원비 안 필요한가 봐. 모델 일 해주면
내가 그 돈 줄 수도 있는데. 절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되죠? 아, 그게 나는 아주 특별한 사진을 좋아해. 극적이고 아주 창의적인. 아니. 이걸 제가 어떻게... 아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하면서 느는 거지. 어? 저 부분은 실제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나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모델을 해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유를 했다고 해요. 아니, 너무 뻔뻔하게 사진을 저렇게 보여주면서. 근데 또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저걸. 참 이 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피해자들의 어떤 그 참 취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런 비열한 짓들을 하죠. 여우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감각 하나 주세요. 네. 가루 말고 캡슐로 주세요. 네. 케이스. 뭐야? 왜 약국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최상의 컨디션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설레는지 모를 겁니다. 최고의 작품을 남길 생각에 흥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아, 잠이 와야 말이지. 마음이 너무 떨려서. 어? 빨리 가지. 네. 엄마! 드디어 미리 물색해둔 장소에 올랐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1982년 11월에 이제 서울 구로구의 한 산 중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장면입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더 가요? 다 왔어. 네. 바로 여기야. 하늘 아래 오직 나와 그녀만 존재하는 곳. 그래도 걸으니까 좀 덜 춥지? 근데 땀 흘리다가 식으면 감기 걸릴 텐데. 그래서 내가 감기약 준비했지.
이곳은 꿈의 무대였습니다. 뭐해? 네?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시작하자. 네. 산이라 더 춥네요. 아, 그 전에 감기약부터 먹고. 아까 약국에서 산 감기약. 판결문을 보면은요, 실제로 감기약을 먹으라면서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캡슐을 샀잖아요. 네. 그 캡슐 안에 있는 실제 감기약을 다 버리고 그 안에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무언가가 들어있는 거죠. 한시라도 빨리 찍고 싶었습니다. 나의 뮤즈가 죽음의 문턱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황홀한 풍경을. 자, 여기를 무대라고 생각하고 포즈 연습부터 해봐. 네. 뭐해? 네? 아, 너 오면서 얘기했잖아. 어? 누워서 자연을 느껴봐야 해. 그리고 하늘을 보는 것처럼 카메라를 보고. 네. 오케이? 네. 이렇게요? 좋아. 좋았어. 좋아. 이제 죽는 연기 시작해봐. 연습 많이 했지? 네. 해볼게요. 여옥은 서서히 나의 예술 세계를 표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연기하는 거야. 네. 한번 해볼게요. 아이, 눈 떠! 아씨. 미안.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선생님. 바로 그때 그토록 기다려온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연기 같지가 않죠? 뭐 무슨 약 기운이 지금. 무슨 약이었던 거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거. 좋아. 좋아. 계속해. 좋아.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좋다. 그녀의 연기가 언제 멎을지 모르니까요. 최고야. 좋아. 계속해. 그래. 바로 이거야. 너무 신나서 찍고 있네요, 진짜.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지금 찍으면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지? 그냥 악마네, 악마. 그렇지. 좋아. 더. 그렇지. 좋아. 되지 마. 안 돼. 멈추지 말고. 계속해. 그래.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사인과 동시에 여옥의 연기도 끝이 났습니다. 진이야.
완벽해. 아름답지 않나요?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숭고한 시간.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사진으로 남기는 고마워. 위대한 나의 작품, 진야. 나의 예술. 여욱도 좋았을 겁니다. 우리 진양 아름다움도 남겨줘야지. 진양은 이제 우리 작품 속에서 영원히 숨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마. 나는 이 예술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완벽해. 아니 저게 진짜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 어린 애들도. 애들은 또 어떻게 할 거야. 아 정말 잔혹하네 정말. 이게 오히려 무슨 영화 내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화라고는 절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차라리 영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피해자는 이동식이 감기약이라고 줬던 그 캡슐 안에 들어있던 거고 그게 결국 청산가리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서서히 피해자를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잔혹한 모습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는 이제 1982년 12월 한창 추워질 때였는데요. 그 시신은 한 달 뒤인 1983년 1월 산에서 병정놀이를 하던 아이들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일대 발견된 시신에서는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외상도 없고 또 다른 장소에서 살해돼서
운반한 흔적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시신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낙엽만 덮어놓고 그 자리를 떠났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 아이들이 했던 얘기는 저기 마네킹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시체라고 상상을 못했겠죠. 그게 아니고 마네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건 나체인 거죠. 시신이 죽은 시체를 다 벗긴 채로 유기를 했다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날씨가 추웠으니까 시신이 그렇게 부패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자의 지문으로 신원 파악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원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서울의 한 이발소에서 2달 전부터 면도사로 일하던 여성으로 이제 밝혀졌고요. 사문 수사를 해봤더니 사진 작가라는 사람이 자주 와서 단골로 이 여성을 찾았다, 이런 사실이 이제 포착이 되죠. 근데 이 끝까지 그 자기는 예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범행을 순순히 인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범죄자들이 그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 자기 범행을 스스로 드러내고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는 이런 관념을 갖고 있죠. 집으로 찾아가 보니까 이 피해자를 아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수사관한테 담담하게 피해자를 그냥 안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또 수사관들한테 내가 찍은 작품 사진이다라고 하면서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과연 이것을 무슨 사진 작가의 예술로 과연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이동식이 어딘가 그 문갑 뒤로 사진을 한 장 숨기는 것이 포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사팀에서는 그 순간을 놓치질 않죠. 그래서 사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수사관들은 그 사진 한 장만 보고는 이건 뭐 살인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뭐 다들 예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검거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만 찍고 헤어졌다. 피해자가 거기에서 스스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요. 피해자가 눈앞에서 스스로 극약을 먹고 쓰러져서 나는 놀라서 도망을 갔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 단서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동식이 일하던 그 보일러 사무실, 그곳을 수색하던 경찰이 어떤 이 벽을 하나 발견하고 좀 수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벽을 뜯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필름이 발견이 됐는데 필름을 인화해 봤더니 피해자의 사진 21장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하고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을 비교를 해봤는데 피해자 주변의 갈대나 나뭇잎 이런 모양들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신을 이동한 흔적이 없다. 여기가 살인의 현장이다라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되죠. 근데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한 자리에서 찍혀 있다. 이것이 이제 살인의 증거로 확보가 됩니다. 부검을 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위 내에서 청산염이 발견이 되니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정신이상자처럼 흉내를 내기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를 피의자가 자기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시신에서 청산염이 나왔다 안 해서 그걸 당신이 먹였지를 입증하는 거는 그건 좀 어려울 거는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이제 수사관들은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활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와 사망했을 때의 어떤 신체 변화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망을 한 경우에 이렇게 칼로 베어도 피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피의 흐름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반응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가 어떤 감정 결과를 내놓았냐면 현미경으로 이 사진을 확대를 해보니까 사망한 피해자의 피부에 솜털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서서히 눕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현상은 피해자가 지금 실제로 사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입증을 한 거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이제 그 이동식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실 내가 청산가리를 직접 먹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털이 이렇게 좀 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망에 이르면 이렇게 좀 털이 이렇게 눕혀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현상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아, 지금 수사관들의 트릭이네. 트릭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솜털이 이렇게 뭐 생활 반응, 방금 말씀드린 사망과 이전과 이후에 뭐 이렇게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 온도에 따라서 또 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현재 법과학에서는 뭐 근거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결국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심리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생각이면 사람을 죽이면서 그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을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우리가 사실 관음증이라고 한다면 어떤 남몰래 본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갖고 있다면 이제 관음증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점차 발전을 해 나가면 결국 뭐 시신의 어떤 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네크로필리아라고 표현되는 시체 성애자 뭐 이런 증상까지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에게는 관음증을 충족시켜주는 그 다음에 그 순간의 기억들을 계속 반추해 나갈 수 있는 도구로서는 최상의 도구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가 됐건 그는 마지막까지도 그건 예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정말 손톱만큼도 이해를 하려고 들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도대체 예술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예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희생을 해도 무방한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가 예술의 가치인 건지, 그 가치 때문에 타인의 죽음, 타인의 목숨을 희생해도 괜찮은 건지 책 안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죽음의 이미지는 수많은 전쟁 사진을 예로 들 필요도 없이 사진술의 탄생 이래 가장 빈번하게 등장해온 테마였다. 부패해서 어쩔 도리가 없는 물체로 변질되어 버리는 진짜 시체가 시체를 찍은 사진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 눈의 쾌락을 성급하게 추구하려고 한 것임에 틀림없다. 어쩌면 이들은 본다라는 욕망을 지나치게 비대화시켰기 때문에 시체와의 거리 감각을 상실해 버렸던 것은 아닐까. 이 책을 쓴 작가가 이동식의 사건을 비이성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작가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는 건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배우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니 근데 배우가 만약에 누구를 이제 살해하는 장면을 찍는다고 해서 누구를 살해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동식도 예술 작품을 위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살인만을 위해서 예술이나 작가, 사진 작가 이런 거를 도구로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무조건 우선이지 저는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미치광이 같잖아요. 정말로 예술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못하는 완전히 비이성적인 정말 정신 이상자 같잖아요. 정말 예술에 빠진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거에 제가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서 예술이라는 단어가 그냥 뭘 정의하는 것도 좀 우습겠지만 사전적 용어의 예술이라는 단어를 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술에 미치면 정말 저렇게 되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뭐 논의할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뭐 그냥 한 연쇄살인범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 끔찍한 결말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 사건의 결말이다라고 다 얘기를 못합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일의 마지막 반전이 또 남아 있습니다. 더 남았어요? 제가 다시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972년 5월경 서울 도봉구 D번지 미상 삭 월세방에서 공소 외 2와 동거 생활 중 1974년 3월경 동 2가 행방불명되어 혼자 살다가 피고인은 1972년 5월경 현재는 행방불명된 공소 외 2를 만나 약 2년간 혼인 생활을 하면서 사진에 취미를 가지게 되어 뭐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전초가 있었네요. 예. 근데 행방불명됐다고 아까. 그렇습니다. 지금 행방불명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한 얘기는 사실 이제 그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먼저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동식은 이제 2번의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판결문에 지금 나온 대로 결혼 2년 만에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사라집니다. 발생 당시 9년째 그냥 행방불명인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세상에 이동식이라는 이름과 이 사건이 나오니까 그 행방불명됐던 전처의 형제들이 찾아오고 자기의 가족이 실종됐는데 그 사람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얼마나 진짜. 그 기분이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진짜. 그 전처가 올케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밤마다 자꾸 이상한 성도착 행위를 하고 자꾸 밧줄로 날 묶어놓고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오래 전부터 이게 시작됐구나. 네, 그때부터 전처랑 살 때부터도 이미 그랬었네요. 부인은 뭐 찾았나요? 어쨌든 이제 끝까지 뭐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동식은. 근데 이제 결국 뭐 전처를 살해해서 안매장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기도 했는데. 자백을 했어요? 실제 그 장소를 가보니까 이제 그 시신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는 그냥 진척이 없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단순한 어떤 뭐 사건의 중대성이 낮은 것도 아니고 살인 사건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이렇게 묻히는 거는 이거는 뭔가 또 다른 또 어떤 충격적 진실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아예 그냥 지금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완전 미제 사건이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충격적인 어떤 진실이 또 이 사건에 개입을 하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시대라는 이유를 들어야겠죠? 그렇죠. 사실 네. 시대적 상황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80년대 초중반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80년대다 하면. 저는 86년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때 뭐 제가 태어났을 때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뭐 이런 정신없는 50대잖아요. 80년대면 50대. 많은 굉장히 어지러울 때 시민 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데모도 많고. 진짜 80년대 하니까 80년대 초반서부터 마지막까지 사회적으로도 너무 격동의 시기네요. 격동이었고 여하튼 80년대 하면은 엄청난 강압적인 정권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대항하기 너무나도 힘든 국가 체제였다라는 거는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동식 사건이 이제 83년도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외신에서 이 사건이 이제 연일 막 이제 그 며칠 동안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당시 그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개최에
집중을 하고 있던 이 우리 정부가 이거 그야말로 지금 이 국가에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주는 망신스러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동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을 시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중단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수사를 어떤 이유 없이 중단을 시켰다라는 거는 이해가. 그거는 아무리 그 당시에 정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그 정권의 권력이었으니까 정말 그 시대는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돼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사건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단순한 어떤 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또 살아있는 또 남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 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전처분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너무 안타깝고 수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또 그분은 영원히 행방불명된 채로 묻힌 거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분명한 건 피해자는 억울하게 죽었고 유가족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살아있다면 분명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동식이 저지른 여죄는 그 진실을 밝혀내지도 못한 채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졌죠. 자, 오늘의 블랙, 이동식이 사형 선고에 불복을 하면서 낸 항소문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 씨, 왜 죽였어?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 난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예술을 한 것뿐이라고요. 대한민국 정말로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범죄자에게는 영혼의 파괴자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7년 8개월 동안 무려 184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설마. 사랑한다고 내게 말을 해달라. 성행위를 원한다고 애원을 해봐라. 이거 완전히 진짜 쓰레기네 진짜. 검거 당시에도 이 씨는 자신을 붙잡은 형사들에게 이제 마음이 후련하다. 그래도 방송 나가기 힘들겠다. 채널 A